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의 박정호입니다. 사실 인도가 꼭 발전이 더디다. 저는 여기에 100% 공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비교 대상의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것과 비교해서 발전이 더디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비교를 해서라는 제가 단서를 단 것처럼 바로 그 관점에서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중국은 대표적인 권위주의 지도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당, 공산당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는지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나머지 모든 지자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회구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가가 된 이래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경제발전이나 효율성보다는 이제 서구 열강하게 핍박받지 않는 그런 완벽한 민주화된 국가, 그리고 자주 국방을 가진 국가, 이걸 먼저 지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를 칭하는 닉네임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의 성지,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인도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가 거의 독립국가에 준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자치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의 선거도 선거 기간만 한 달이 넘을 정도로 정말 민주주의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국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게 또 어떤 단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까? 의사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리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인상을 갖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번 논의됐던 내용이 갑자기 여론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지면 또 180도 바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민주화된다는 건 사회 저변을 공고히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안전망을 갖춘다는 점에서는 정말 최고의 제도이긴 하나, 무언가 치고 나갈 때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전에는 조금 밀리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인도가 비교 대상인 중국보다는 좀 더딘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인도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자본을 가지고 있거나 큰 제품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인도에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도는 아직까지 부패라든가 아니면 제도의 투명성, 이런 게 많이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가는 것들, 그리고 인도에 가서도 실제 성과를 못 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 결부되면서 발전이 좀 더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국가를 진출했었을 때 많은 기업들이 선택하는 첫 번째 경로는요, 탑다운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중진국 또는 개도국들 같은 경우는요, 사회의 투명성이 낮거나 아니면 사회의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가장 높은 선인 대통령, 총리, 그 나라의 서기장, 이런 사람들과 협의하면 가장 위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일선으로 전달되는 것이 일이 빨리 추진됩니다. 근데 인도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국가가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도의 총리가 우리나라에 방문했었을 때 인도 총리와 그리고 주무부처의 장관들과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지 잘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강 회사 하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인도 진출합니다 해서 진짜 배낭 매서 인도로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인도에 진출을 하기로 했던 그 지자체에 가서 저희 총리님하고 얘기 다 됐고요, 우리 대통령하고도 다 협의 끝났습니다. 자, 여기 저희 공장 짓고 일하려고 하는데요 했더니 인도의 그 해당 지자체의 관료들, 거기 지자체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우리하고는 얘기 안 했잖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를 진출할 때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이런 것들을 한 차례 더 해야 된다는 허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쉽지 않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인도를 진출할 때 많은 국가들이 인도를 진출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를, 물론 영어를 하는 국가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바로 값싼 인건비입니다. 사실 지역에 따라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만 중국의 인건비의 5분의 1 수준 이하로 훨씬 인건비가 싸거든요. 그러면 5분의 1에서 정말 많게는 10분의 1 가까이 인건비를 싸게 조달할 수 있는 국가가 인도다, 이런 소리를 듣고 갔는데 인건비는 싸긴 한데요, 나머지 사회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인도 내에서 인도 내의 다른 지역으로 물류를 태워서 물건을 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인도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시간이 더 짧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50개의 국제 항만 인프라들 중에서요, 인도는 단 하나의 항만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국적 기업이라는 건 인도에서만 비즈니스 할 것이 아니라 인도를 생산 거점화해서 제3세계 국가들도 많이 수출을 하도록 거기에다 공장을 터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물류, 항만, 그리고 사회 저변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 보니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직 인도는요, 14억 인구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요. 실질적인 인구 숫자도 14억보다 훨씬 많습니다. 인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 주민등록, 이런 호적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주민으로 등록을 안 해줬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등록 국민들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도의 국민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 인구 경제 학자들의 중론이에요. 그런 대상자들이 특히 오지나 아니면 국가의 공권력 아래서 관리받는 지역이 아닌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의 숫자까지 다 따지면 국제 통계에서 나와 있는 1인당 국민소득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소득을 보이는 국민들도 많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인도가 시장으로서의 충분한 매력도도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사실 어느 나라에 진출해서 그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 하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이미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 그 이상에 대한 국민소득을 보이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요, TV만 하더라도 중대형 TV를 팔아야, 그래야 이익이 남습니다. 50인치 이상, 60인치 이런 것들을 팔아야 이익이 돼요. 그래서 이런 선진국 OECD 국가들은 자국 시장에 부합한 상품들을 주력으로 이미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팔아야지만 마진이 남고, 30인치 이하 TV라든가 40인치 초반 TV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실제 손해보고 판다라고 할 정도로 구색맞추기 상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국민소득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 가서 팔 수 있는 물건들은 본인들의 본국에서 팔았던 중대형 TV가 아니라 중소형 TV가 주로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인도의 실질적인 국민소득이 낮다라는 것도 다국적 기업들이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됐고요. 가끔 저한테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교수님, 인도는 세계적인 부호들 많다던데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큰 나라인 것이지 전반적으로 가난한 나라, 전반적으로 부유한 나라,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도 실제 현장에서 세일즈하는 차원에서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국민소득이 낮기 때문에 다국적 금융회사들이 인도 현지 진출을 직접 진출하는 걸 꺼리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시장성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도는 오랫동안 특히 인도의 로컬 지역들, 아직 개발이 덜 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금융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동네 유지라고 해야 될까요? 지주 역할을 했던 사람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돈을 빌려 쓰고 거기에 대해서 적지 않은 이자까지 같이 내거나 아니면 본인이 노동력을 제공해서 갚는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금융 시스템에 젖어들었던 적지 않은 인도의 사람들은 별도의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니즈, 적극적인 니즈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금융 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공 인프라가 갖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실명제라는 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요. 주민등록증 주세요, 계좌 개설해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선 아직까지 주민등록증과 같이 공신력 있게 자기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교육열이 높기도 하지만 교육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소양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도는 또 땅덩어리도 크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 서비스라는 게 적재적소에 금융기관이 있어야 거기 가서 업무를 처리하고 하는 것들도 가능한데, 물리적으로 모든 공간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오피스를 제공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금융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던 게 인도의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도의 지금 금융 서비스의 대안으로 더 주목받는 것은 각각의 물리적인 오피스 공간을 설립하기보다는 핀테크 형태로, 인도인들도 지금 사실 자기 일자리를 구하고 다음 프로젝트에 자기가 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계좌는 없어도 어찌 보면 스마트폰은 다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거든요. 따라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들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대부분은 일종의 인력 시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형태로 근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용직 형태로 일자리를 구하고 또 그런 일자리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시 연락처가 있어야 되고 연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인들도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개통해야 되는 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것도 저소득 국가로서 고가의 스마트폰은 부담돼서 저가 휴대폰들을 주로 사는 게 인도의 현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갤럭시 저가형 보급형 모델을 인도에서는 볼 때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사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요금을 많이 받거나 비싸게 받을 경우 인도 민심이 횡행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의 데이터 요금이 특히 저렴한 형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또 정치가 차원에서도 크게 어떻게 보면 신경을 쓰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도인들은 경제 활동을 하고 성인으로서 자신이 온전한 근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 월급을 입금해줄 통장이 아니라 스마트폰인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인도에서 해외 기업이 성공한다는 건 정말 글로벌 탑티어의 기업들도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토종 스타트업이 인도에 진출해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이 어피닛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어피닛은요, AI 핀테크 기술로 인도의 금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설립한 일종의 금융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인도 현지에서는 트루밸런스라는 이름의 금융 앱을 운영하고 있어서 유명하고요. 이 회사가 주목받게 된 건 특히 앞서 말씀드린 인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어찌 보면 또 기회 요인일 수 있는 금융 지식이 부족하고 거리나 데이터 또는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서 정통적인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던 이 10억 명에 가까운 금융 소외계층이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핵심은요, AI와 같은 최첨단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충분히 간단한 프로세스만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주 주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플랫폼을 통해서요, 고객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고요, 또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 접근성을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한 결과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인도 중산층 금융앱 분야에서 주요 상위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상태이고요. 이러한 성과들은 글로벌 유럽 기업들이라든가 인도의 토착 기업들과 경쟁 과정에서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더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이 틈새를 파헤쳐 성공할 수 있었던 전략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의 핀테크 기업이 인도의 전통 금융기관도 해내지 못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저도 이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특히 어피닛은요, 사실 진출 처음부터 지금의 금융 플랫폼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진출 초기에는요, 오히려 먼저 통신비 충전이라든가 아니면 공과금 납부 같은 결제가 가능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생활 편의 서비스로부터 1억 명이 넘는 사용자와 또 이들 사용자를 기반으로 한 방대한 데이터를 먼저 확보했고요. 그리고 그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고객과 여러 금융기관 사이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어피닛은요, 그럼 어떻게 인도의 금융 소외계층을 공략할 수 있었을까?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들의 핵심 기술은 바로 AI 기반의 금융 추천과 중개에 있었습니다. 이 지점부터가 어피닛의 가장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넘어 최신 AI 기술을 총동원해서
고객과 금융을 연결하는 플랫폼 엔진 역할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 AI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신비, 공과금 납부 내역뿐만 아니라 SNS, 텍스트 같은 방식으로 방대한 비정형 또는 정형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고객의 동의 아래 합법적인 가이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어피닛이 가지고 있는 이 AI는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들어진 AI고, 그래서 고객의 금융 상태와 고객의 개인적인 성향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고객은 어떤 조건의 상품을 좋아하겠구나, 그 상품 적합성을 매칭시켜서 또 판매가 가능한 상품군은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이런 것까지 미리 예측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줬던 것입니다. 이걸 바탕으로요,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 파트너사 또는 금융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 이런 이미지를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고도화된 여러 AI 기술이 활용됩니다. 먼저 대규모 언어 모델인 LLM, 그리고 고객의 SMS 메시지를 문맥이 어떤 내용인지를 통째로 분석해서 입금, 결제, 보험료 같은 금융 이벤트를 자동적으로 추천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요. 이렇게 추출된 텍스트 신호와 기존 신용 데이터를 결합해서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고객의 실제 금융 활동의 맥락을 정교하게 파악해서 이걸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다른 기업과의 엄청난 차별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I 모델이 이런 고객의 행동 패턴을 학습해서 비슷한 성향의 다른 고객군을 또 찾아내고요. 이 결과를 추천 로직에 반영해서 매칭시켜서 효율성을 더 높여가기 시작했습니다. RAG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분석한 내부 데이터와 외부의 최신 금융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훨씬 더 정교하고 또 설명 가능한 추천력을 높여서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요, 어피닛의 자체 엔진이 개인화된 점수를 만들어내고 상품 적합도를 추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피닛의 성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생성형 AI가 고객군별 트렌드나 상품 반응 같은 인사이트를 자동적으로 생성해내서요, 플랫폼의 추천 품질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생각해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요약하자면요, 이런 겁니다. 어피닛은 LLM, RAG, 생성형 AI 같은 최신 AI 기술들을 다양하게 실무에 맞게 결합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금융 정보가 부족한 고객이라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최적의 금융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도록 고도화된 금융 비교 추천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네요. 이 기술력 덕분에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융 접근성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효과는 명확히 숫자로도 증명이 됩니다. 어피닛 플랫폼의 누적 거래액이 이미 2조 원을 돌파했고요. 연평균 2배씩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앱이 대성공을 거두니 당연히 모기업인 어피닛도 돈을 좀 벌었을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2022년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고요. 2024년에는 매출 1,44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16배가 증가했을 정도로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피닛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요, 인도에서의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다른 신흥국으로의 진출도 추가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기업도 좋지만 인도 사회의 금융 포용성이라고 해서, 즉 금융 서비스를 누리지 못해서 가난의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넓은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도 어피닛의 가치는 돈 이상의 가치를 발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또 인도 사회는 우리나라와 앞으로의 관계가 더더욱 중요해지는 그런 국가인데, 그런 국가에서 이렇게 사회 소외계층에게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토종 스타트업이라는 점에서도 저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수억 명에게 스마트폰만으로도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준 그런 회사가 바로 우리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에서는요, 이들에게
디지털 신용 기록을 만들어준 것도 의미가 큽니다. 어핀시를 통해 성실하게 금융거래 기록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더 좋은 조건으로 제도권의 금융 서비스도 이용할 수가 있는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어피닛은 AI 핀테크 기술을 통해 금융기관과 고객을 연결해주고 또 인도의 금융 불평등성 문제까지 해결하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인도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인도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사례 하나 소개드렸는데 그게 우리나라 기업의 사례라는 점에서 오늘은 좀 방송이 더더욱 뿌듯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